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본격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헌재는 선고일을 오는 7일쯤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또는 13일 탄핵 심판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6일쯤 사실상 2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갑니다.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는 6만 쪽에 달하며 그중 절반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적 보복도 모자라 군사 대응을 하자는 목소리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지난 3일 주한미군이 사드 부지를 처음으로 현장 답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라디오 방송 토론을 시작으로 공식 개막했습니다. 지난 3일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연정과 일자리 공약, 사드 문제 등 현안을 놓고 후보들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쟁점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종료와 헌법재판소의 평의 절차 돌입 등 국내외 각종 뉴스를 발빠르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투데이 뉴스 현장 뉴스워치를 살펴본 이재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투데이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라이브 투데이는 아침 시간대 정보를 보다 빠르고 재미있게 심층적으로 전하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2월 22일 방송된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비선 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재윤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정부로부터 15억 원을 지원받도록 결정한 공문서에 위조 소명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기사가 발빠르게 보도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승환 기자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위원회 회의록을 시기별로 비교하며 필체가 다른 부분을 발견하여 보도했습니다. 2015년 지원 대상에 기능성 봉합사 소재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8월과 10월 두 회의록에 적힌 일부 기술위원들의 서명과 필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도하며 위조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규정을 확인한 결과 기술위 회의에서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능해 위조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YJ콥스 지원을 최종 결정한 평가위원회 회의록에는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 참석한 기술위원회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 즉 어느 분야를 지원할지 선정한 사람이 지원금을 받을 회사까지 결정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15억 원 지급을 결정한 품목 요약서는 반쪽짜리 한 장이었고 그마저도 기술위원이 아닌 상기평 직원이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개 업체에 정부 돈을 몰아주기 위해 관계 부처까지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한 내용을 넣어 특검 막바지까지 문제 제기를 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라이브 투데이는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암살을 당한 지 2주일을 맞아 연합뉴스TV 정치부 이준삼 기자가 출연해 이 사건에 대한 종합 분석 대담을 편성했습니다. 김정남의 시신에서 검출된 화학물질인 VX, 암살 배우에 대한 수사 상황 등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대담은 기자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여성과 인도네시아 여성 2명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사건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북한 외교관과 고려항공사 직원 등 북한 국적자 8명이 관련되어 북한 배후설이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라는 독극물이 검출되면서 VX의 생산지가 어디인지 또 말레이가 북한을 최종 배후로 특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공개된 장소에서 김정남이 암살당한 이유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공항이라는 열린 공간을 택한 이유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만일 북한의 소행이라면 대량 살상용 무기를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또한 라이브투데이는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가 어떤 물질인지 그래픽을 사용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원래 살충제였던 VX는 이후 화학 무기로 개발되어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 꼽힙니다. 이에 유엔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기자는 특히 1996년 영화 더 록을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며 20년 전 일본 종교단체 옴 진리교 신도가 이 물질로 테러를 했다는 설명도 붙였습니다. 더불어 치사량인 10mg의 양을 시청자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50mg이라고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또 화학무기인 VX가 말레이시아 공항에 남아있는지 여부, 북한 용의자들의 숙소에서 발견된 화학물질에 대한 의문점, 용의자의 건강 상태 등 사건과 직접 관련된 정보들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 대북 규탄이라는 부분에서는 관련된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규탄한 구체적인 메시지는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 무기가 25종으로 분량은 최소 2,500톤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탄저균, 패스트균, 생물무균 병원체도 갖고 있어 12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으나 실제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네, 라이브투데이를 살펴본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 현장, 뉴스워치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 현장은 취재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뉴스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현장성 강화 와이드 뉴스입니다. 지난 2월 27일 방송된 뉴스 현장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한 당일 장성호 건국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광삼 변호사가 출연해 황 권한 대행의 결정이 앞으로 수사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았습니다. 세 전문가는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아 사안을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는 이미 예상된 결과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에 부담을 갖는 것 같고 외부적으로는 연장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정유라를 소환하지 못했고 문고리 3인방에 대해 특별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삼성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때 특검 연장이 거부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 모두 야당이 임명한 특검의 편향성이 이유였는데 특검은 시간이 부족하면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은 정치권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해야 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즉, 황 권한 대행이 국민보다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은 특검 연장을 하지 않고 수사 주체가 검찰로 바뀌면 오히려 보다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가 강해질 가능성은 있다는 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야당 정권이 탄생하더라도 국민의 화합을 기치로 내걸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박 대통령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 교수 역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앞으로 새로운 지형이 펼쳐지고 대선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장치들이 다양하게 등장했습니다. 수화가 곁들여져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다채로운 그래픽이 삽입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일정을 달력에 표시한 그래픽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중요 이슈를 정리해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만 대담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는 영상과 자막이 전문가 옆에 게시되어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컨대 화면을 양분하여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이 이야기 중인 아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이라고 작게 자막이 보여지고 그 아래에는 추미애 관련 자막이 보다 크게 나타나 혼돈의 우려가 있어 보였습니다.
뉴스워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가시권에 들면서 대권 주자들의 결과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어떤 논평을 냈는지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와 대선이 밀접한 관계를 지닌 만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고 각 주자들이 낸 논평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종합해 이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 전 대표는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정치인은 승복해야 한다며 정권 교체를 통해 국민의 염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기각 결정이 난다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한 발언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는 해설이 뒤따랐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발언과 탄핵 기각 시 국민의 상실감을 생각한다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발언을 영상으로 삽입해 각기 입장 차이를 두드러지게 드러냈습니다. 기각하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결론을 내라고 기회를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력히 비판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까지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이어 뉴스 말미에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정당 대선 주자들도 어떤 결정이든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리포팅했습니다. 여당에서 야당 순서로 통상 보도했던 관행이 아니라 야당 대선 주자를 먼저 배치한 방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지난주 제작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손누리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지난 2월 25일에 방영한 미니 다큐 오늘 사랑을 나눠드립니다. 찐빵 할아버지 강봉서 편을 모니터했습니다. 무려 17년째 대전에서 무료로 빵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시는데요. 이미 지역에서는 유명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장소 찐빵 드셔보실랍니까? 찐빵 할아버지의 특별한 오늘을 지금 만나봅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춥고 아직 캄캄한 새벽이지만 할아버지는 서둘러 빵 공장으로 출근합니다. 사실 할아버지의 직업은 제빵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빵을 만드는 이유는 할아버지의 빵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빵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쉴 수 없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의 실제 작업 공간과 빵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 등 현장감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드는 빵의 개수는 100여 개, 적지 않은 양인데요. 그런데 이 빵들을 전혀 팔지 않고 오직 무료 봉사에만 쓰신다고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찐빵을 선택하게 됐다는데요. 직접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꺼내며 찐빵 봉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그 진정성이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빵은 일절 파는 것은 없고 100% 전부 다 빵을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완성된 찐빵을 가지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사실 할아버지의 진짜 직업은 대전 노인회 지회장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주 월요일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무료로 빵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빵을 직접 나눠주고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또 찐빵 무료 봉사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줬습니다. 경로당 회장 시절 병원 출입이 어려운 노인들을 돕던 중 아침 식사를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인터뷰와 지난 과거 사진들을 통해 그 이유를 전해줘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저분들이 아침 식사를 못해서 배고파서 저렇게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 같다고 빵을 만드는 것을 배워서 한번 대접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퇴근 시간 집으로 가는 길에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폐지와 재활용품을 줍는 것 또한 할아버지의 중요한 일과라는데요.
한 달 빵 비용만 160만 원. 여기저기에서 후원을 해주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노력해 빵 몇 개라도 더 만들고 용돈에 보탬이 되려고 한다는 할아버지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물상에 가져가면 다만 얼마씩이라도 빵 몇 개 값이라도 나오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 티끌 모아 태산. 할아버지의 정성 어린 찐빵 봉사에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서 동네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고 사람들이 함께 빵을 나눠 먹는 일이 재밌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분들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화면에 갓 만든 빵 반죽이 담겼습니다.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다는 반죽. 17년 전에는 할아버지께서 발로 뛰며 배운 겁니다. 반죽을 떼고 직접 동글동글 반죽을 빚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노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손 안으로 들어오는 감각을 가지고 딱 이렇게 띄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똑같잖아. 대략. 앙금을 넣어주고 찌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또 양이 많지 않고 당뇨병을 가진 노인분들을 위해 시중의 빵보다 크기가 작고 달지 않게 만들었다는 할아버지만의 찐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빵들을 경로당에 가져가 나눠드리자 노인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도 훈훈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는 찐빵 봉사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신데요. 늦은 저녁이 돼서야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 아내분은 그런 할아버지가 걱정입니다. 그래도 웃으며 찐빵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할아버지와 그런 할아버지를 이해해주는 할머니의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냥 살아야지 그러면 어떡해요. 그렇다고 안 살면 되겠어요? 내가 당신한테 잘해야 되겠네. 다음 날에도 할아버지의 빵 공장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만나는 주민들마다 반갑게 인사하며 빵을 건네는 할아버지. 이번에는 역 앞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조건 없는 빵 나눔에 사람들은 고마워하고 따뜻한 온기를 채우고 행복한 웃음을 짓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전하고 싶다는 할아버지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져 좋았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봤습니다. 이번에 미니 다큐 오늘을 시청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네, 저는 빵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꾸준히 17년째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 다큐 오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연장 요청을 불승인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출범 90일 만에 막을 내렸는데요. 그동안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전현직 고위급 인사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13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30명을 기소했으며 마지막으로 검찰에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이첩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박영수 특검 수사 종료에 있어 정치권과 각계의 반응 등을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주된 이유와 정치권 등 각계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로 무엇보다 특검의 목적 달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또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나머지 마무리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황 권한대행의 결정과 이에 따른 야권의 반발을 다룬 주요 언론사들의 논조는 크게 갈렸습니다. 보수 언론은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 자체보다 이런 결정에 반발한 야권의 황교안 탄핵 논의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또 탄핵하자는 야권의 주장은 무책임하다라고 날을 세웠고 중앙일보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특검 연장 불승인이 적법하다면 모두가 수긍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일보는 국정안정과 대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다소 중립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진보 언론에서는 황권한 대행이 내놓은 승인 거부 사유를 이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진상 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연장 거부는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가장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삼성 이외의 다른 재벌 기업 수사는 본격 착수조차 하지 못했는데 수사가 충분하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특검 연장 거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정치적 술수의 색채가 짙은 결정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이제 국민일보는 민심과 어긋난 특검 연장 불승인도 지나치고 촛불 민심을 의식해 황권한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야당의 주장도 다소 과도하다고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검이 종료가 됐는데요. 그동안 박영수 특검팀이 보여줬던 활약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또 수사 종료 후 남은 과제와 문제점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 분석을 해주시죠. 네,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받으면서 출발한 박영수 특검팀은 역대 최장의 수사 기간 그리고 최다 수사 인력이라는 그 수식어에 걸맞게 최고의 성과를 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서 총 90일 동안에 전현직 장관급 인사 5명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명을 구속하는 등 마지막 날까지 총 30명을 기소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 중지하지 않고 피의자로 검찰에 이첩해 즉시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서 이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언론은 여러 가지 이제 성과 가운데서 우선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것은 삼성의 현직 총수로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새롭게 밝혀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구속한 것과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이화여대 특혜 비리에 대한 수사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간 부족과 또 청와대의 비협조로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를 다 수행하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들었습니다.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또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또 단기간에 이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만 집중해서 종합적인 수사와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성과는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또 비선 진료 의혹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도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가 삼성 이외의 다른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그야말로 모든 공이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반응 등을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이제 사법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사실 행정부 소속입니다. 수많은 검사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법무부 인사를 청와대가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따라서 그동안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완책으로 등장한 것이 특별검사 제도입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이제 황제 수사 논란을 지난해 이제 빚어서 언론으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본다,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검찰에 대한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특검으로부터 공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핵심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와 또 다른 하나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입니다. 네. 특검이 삼성의 재단 출연금을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대면 조사나 보강 수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텐데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검찰의 정치적인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강제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면 이제 보수층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고 수사가 지지부진해도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네네. 또 우병우 수석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한창 쏠려 있을 지난해에 검찰 수뇌부와 이제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민감한 시기에 검찰에게 어려운 숙제가 떨어졌다라고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우병우에 휘둘렸던 검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경향신문은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까지 관련된 모든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가 종료되면서 우리 국민들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모가 밝혀지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람직한 언론 보도 태도 짚어주시죠.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언론의 폭로로 세상에 드러났고 또 특검 수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언론의 탐사 보도를 통해 이제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많지만 이제 확인되지 않은 속보 경쟁과 선정적인 보도로 언론의 신뢰성과 책임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인물이나 이제 조직을 겨냥해서 이제 가짜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인이 원하는 뉴스 내용에 반응하는 확증 편향이 강해집니다. 네. 진실보다는 믿고 싶은 정보 쪽으로 쏠리는 것이죠. 특히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 구도를 강조하는 보도가 많은데요. 이는 자연스럽게 집단 양극화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모든 여론이 반반으로 갈라져서 대립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밝혀져야 할 의혹과 또 수사 결과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일부 여론이 부각되지 않아야 또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이제 헌재 탄핵 결정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후폭풍도 예상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신과 불안의 요소를 좀 극복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종료와 관련된 언론 보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대통령의 권한대행, 재벌대행, 국정농단 대행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